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3,2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040명, 완치 586만 6,16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700명 이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부터 17일 사이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559만 명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한 주 전보다 24%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도 18,215명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나 이런 감소 추세에 대해 몇몇 나라에서 코로나19 검사 정책을 바꿔서 검사 수를 축소했고 그 결과 감염자 발견 건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주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보고된 나라는 우리나라로 97만 2천 명이었고 뒤를 이어 프랑스, 독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누계 코로나19 감염자는 5억 200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거의 6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중소바이오 기업 큐라티스는 지난 2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및 차관 관계자들과 만나 회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 QTP-1004에 인도네시아 임상 및 인허가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QTP-1004는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일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최초 개발되는 차세대 mRNA 백신으로 기존 mRNA 백신과 비교해 보다 적은 양으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PEG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정부지원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기본접종 일상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부스트샷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큐라티스 조광구 대표는 이번 인도네시아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개발 협력과 지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 임상 개발을 통해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롱코비드라 부르는 일종의 장기 후유증인 건데 세계보건기구는 확진 후 3개월 안에 발생해 최소 2개월 지속하는 증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 4주 뒤부터 보이는 증상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장태익 교수팀이 13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후각장애를 겪을 위험이 7.9배나 높아졌습니다. 기관지확장증이나 폐렴, 중증 근무력증이 나타날 위험도 커졌고 탈모 위험도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독감 환자와 비교했을 때도 후각장애 위험은 5.2배, 폐색전증과 정맥혈전색전증 위험도 3.9배와 2.8배씩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절 독감보다 후유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후유증은 흔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감염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질환으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전인 2020년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장태익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는 후유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연구는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변이에서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함유 국제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 품귀 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식용유 등 필수품 관련 회의에서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파뮤 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파뮤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에 쓰일 뿐 아니라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이 국제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수출 중단 결정에 당장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콩기름 거래 가격은 4.5% 올랐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유 수출일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수출의 차질을 빚으면서
최근 파묘를 포함한 식물성 기름의 국제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파묘 가격이 오르자 생산업자들이 수출에만 집중하였고 내수 시장에서의 식용유 품귀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에 대한 수출세와 부담금을 늘리고 해당 비용으로 내수 시장 식용유 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정부가 식용유 파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는 것은 누군가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누가 게임을 벌이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중진국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5.3에서 5.9%로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소비가 5.2%에서 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공산업 분야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식음료, 섬유, 화학, 의약품, 의료기기, 녹색산업 프로그램 등 우선 분야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인더스트리 4.0 확대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프라 건설 부문도 2023년에 신수도 누산타라의 개발과 다른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의해 뒷받침되어 번창할 것으로 예측되고 농업 부문도 식량 농업 개발 정책 덕분에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경제 기여도가 낮았던 동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국가 경제의 5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기 및 장비 조달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방 부문을 위한 새로운 국영기업 디펜드 아이디를 출범시켰으며 프랑스 및 터키의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영 전자장비 제조업체 렌 인더스트리가 디펜드 아이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방위산업 지주 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관련 부문에서 4개의 다른 국영기업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대상 기업은 국영조선소8, 항공기 제조업체 디르간타라, 폭발물 생산업체 다하나, 탱크 및 무기 제조사 핀다드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에 있는 국영조선소에서 열린 디펜드 아이디 취임식에서 국가 방위 보유지와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강력하고 현대적인 방위산업을 구축하며 무기와 군수품의 수입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낮추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하려는 누구와도 가능한 많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디펜드 아이디가 현재 약 41%의 국산화 수준을 50%로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로컬 구성 요소의 개발 임무도 맡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2024년까지 세계의 50대 방산업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펜드 아이디의 보빌 하시딘 사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분쟁 속에서도 많은 국가의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설명하면서 자사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서지 않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국채 가격은 올해 모두 하락했으며 이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의 큰 폭 상승과 비교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실질 수익률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서 동남아 국채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낮은 실질 금리 등으로 고심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DBS은행의 덩컨탄 전략가는 현재 수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채 매도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CIMB 은행의 미셸 치아 채권 및 시장 조사 부문장은 현재 시점에서 아세안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일부 중앙은행들은 올해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동남아 인플레이션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중앙은행들의 목표치보다 높게 또는 목표치 상단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노무라에 따르면 태국 인플레이션은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고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에서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부코핀은행에 따르면 공식 SNS에 게재된 넥스트레벨 뱅크 영상이 공개 2주 만에 인스타그램 조회수 40만 회, 유튜브 조회수 70만 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초짜리 해당 영상에는 걸그룹 에스파 멤버 4인이 출연해 KB부코핀이 서비스 품질과 은행 시스템에 완전한 변화를 통해
KB 부코핀이 넥스트 레벨 뱅크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에스파는 2020년 11월 데뷔한 걸그룹으로 멤버들과 각자의 아바타를 결합해 뮤직비디오, 팬미팅, 콘서트 등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속 히트 행진을 기록하며 MZ세대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에 주목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스파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으며 특히 해외 법인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해 리브랜딩 전략의 주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수 KB부코피는 행장은 걸그룹 에스파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잠재적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내 브랜드나 제품 홍보에 큰 영향력과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넥스트 레벨 뱅크는 모든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KB부코핀의 약속이며 KB부코핀은 차세대 은행 시스템을 구현해 핵심 비즈니스와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보다 고객 지향적이고 디지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카르티니의 날을 맞아 자카르타 소재 SMKN 57 실업고등학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카르티니 서한집 한국어 번역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해당 대회의 수상자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품을 직접 낭독하는 영상도 이번 행사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민지시기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위해 힘썼던 카르티니와 한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함께 여성 선각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념행사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놀이 및 한복을 체험해볼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도 병행하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